사랑의 조건 제임스 홀리스 제1장 잃어버린 낙원 자기를 찾아서 세 번째 31쪽부터 31쪽 상단부터 36쪽 상단까지 읽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주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벗어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인터넷 신문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전스에서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인용한 적이 있다. 영국 리라는 곳에 사는 한 부부가 아이 입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는데 슬프게도 그 이유는 이들의 결혼 생활이 아주 행복하기 때문이었다. 이 부부가 아이를 입양한다면 아이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줄 수 없으며 그 결과 아이가 세상에 충분히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결론이었다. 입양기관에서 자기를 발달시키는 데는 상처를 겪고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엄청나게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자기를 발달시키는 데는 상처를 겪고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엄청나게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겪으며 상처는 물론 상처에 수반되는 에너지까지 자신의 일부분이 된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상처를 소유하는가 아니면 상처가 우리를 소유하는가에 있다. 이러한 컴플렉스, 특히 부모의 이마고, parental imago는 정서적 에너지가 포함된 이미지로서 개인의 이력에서 생겨난 독특하면서도 은밀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이 에너지가 활성화하면 자아의 위치를 빼앗아 개인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뒤바꿀 힘이 생긴다. 보통 부모와 관련된 콤플렉스가 영향력이 가장 큰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개인에게 최초의 애정관계 경험을 구성하며 그 이후에도 주요 패러다임으로 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렸을 때 생성되는 부모 관련 콤플렉스는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되기 십상이므로 개인이 이후에 맺게 되는 애정관계의 성격에 이 콤플렉스가 끼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완전히 비논리적인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을 빚어낸 정서적 상태를 가려내 보면 이는 항상 논리적, 다시 말해 정신논리적, psychological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자극에 반응할 때 우리는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건 익히 관찰된 사실이다. 아동기에 필수로 경험하는 두 가지 상처의 유형, 과몰입과 버림받기를 생각해보자. 두 유형의 상처에 대응하는 전략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 속담을 빌리면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 양쪽의 이면에는 공통적인 정신논리, 사이콜로지가 있기 때문이다. 삶에서 겪는 모든 트라우마가 한두 가지 범주, 곧 지나치게 많아서 생기는 상처 또는 지나치게 부족해서 생기는 상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단순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이 겪는 상처의 모든 사례는 결국 과몰입 또는 버림받기라는 근본적 역학의 문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가 선택하는 전략과 완전히 정반대일지도 모른다. 현대 심리치료의 비극은 사례 대부분을 엄밀히 정신논리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행동의 근원을 영혼까지 추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심리학, psychology의 어원인 psyche는 영혼이라는 뜻이다. 정신역학을 이해하지 않은 채 행동을 바로잡는 건 피상적 치료일 뿐이다. 행동을 수정하거나 인식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영혼 속의 상처는 어딘가 다른 곳, 더 골치 아플 수 있는 곳에서 또다시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이제 과몰입이나 억눌림에서 비롯한 상처에 관해 생각해보자. 아이는 강력한 외부의 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외부의 힘은 아직 어린 정신 안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우울하거나 아빠가 화나있을 때면 부모의 행동은 물론이고 그 분위기가 만든 여러 감정이 경계를 넘어 아이의 내면으로 침투한다. 1930년대에 융이 매섭게 지적한 대로 부모는 자식에게 신경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경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더 심각한 일은 부모의 행동 유형뿐 아니라 부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모든 것이 아이의 정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융은 이렇게 설명한다.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정신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부모, 조상도 해당한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삶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원죄라는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융이 말한 원죄란 영혼을 등한시하는 일로서 가족의 시작과 더불어 존재하며 그 결과의 여파는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 전해진다. 융의 말대로 아이는 부모가 살면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무의식 중에 끌려간다. 아이의 본성은 이를 인지하면서도 성찰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탓에 인지한 그대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다. 따라서 융이 관찰한 내용은 이렇다. 아이는 부모의 심리적 태도에 매우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아동기에 발생하는 신경증적 문제의 근원을 대부분 가정의 정신적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타자라는 존재 앞에서 물 밀듯 밀려오는 주변 환경에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릴 적에 자신과 타자의 존재를 인지한 이후로 우리는 인간관계의 인과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수십 년째 계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이러한 인간관계가 우리 안에 일종의 원형처럼 자리 잡는데 그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우리에겐 힘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과 결혼하며 학대받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 깊은 곳에 프로그래밍된 무력감이 학대받는 고통보다 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대당하는 피해자들은 보통 몇 차례 사고를 겪고 나서야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다. 처음 몇 번은 오히려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는 가해자로부터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근원적 관계의 원형이 지닌 거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탁하는 셈이다. 가해자와는 물론이고 자신이 아동기에 겪었던 무력감과도 침묵으로 결탁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6쪽 상단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